파묘 본편.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장 오해받는 기름의 두 얼굴. 1. 파묘가 건네는 첫인상. 파묘는 특별히 떠올리는 맛이나 향이 없는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처럼 풀향이 도드라지지도 않고 참기름처럼 한 번에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파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자, 빵, 초콜릿, 라면, 냉동식품, 마가린, 심지어 비누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파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탁과 일상을 지탱해온 기름입니다. 익숙하지만 낯설고 많이 쓰이지만 정체를 잘 모르는 기름. 이번 여정에서는 이 조용한 기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차분한 호흡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파묘의 기원. 열대의 나무에서 시작된 기름. 파묘는 기름야자 오일 팜의 열매에서 얻어집니다. 주요 재배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열대 지역입니다. 이 나무는 강한 햇빛과 풍부한 강수량을 필요로 하며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기름야자의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커다란 덩어리로 열리며 그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열매가 빼곡히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의 과육에서 얻는 기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열매에서도 두 종류의 기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과육에서 얻는 붉은빛의 파묘, 그리고 씨앗에서 얻는 팜커널류. 이 두 기름은 성질과 용도가 다르지만 모두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파묘의 색과 질감. 가공 이전과 이후의 차이. 자연 상태의 파묘는 선명한 주황빛 또는 붉은빛을 띱니다. 이는 베타카로틴과 같은 색소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품에서 접하는 파묘는 대부분 정제된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색과 향은 거의 사라지고 투명하거나 연한 아이보리색의 중성적인 기름이 됩니다. 질감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상온에서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며 녹는 점이 비교적 높아 제과 제빵에 적합합니다. 이 특성 덕분에 파묘는 버터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형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4. 파묘의 구조.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 파묘가 전 세계 식품 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생산 효율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다른 유지작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둘째, 안정성입니다. 산패가 비교적 느리고 고온에서도 구조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공 적합성입니다. 수소 첨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고체 지방의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트랜스 지방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파묘는 트랜스 지방을 만들지 않고도 제과용 지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5. 파묘의 맛. 존재하지 않는 듯한 풍미. 파묘 자체의 맛은 매우 중립적입니다. 튀김에 사용해도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고 베이킹에 사용해도 향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존재감 없음이야말로 파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맛으로 기억되지 않기에 어떤 음식에도 조용히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립성은 한편으로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맛이 없으니 나쁜 기름이 아닐까? 라는 인식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6. 건강 논쟁. 파묘를 둘러싼 시선들. 파묘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파묘는 식물성 기름임에도 포화지방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과의 관계를 둘러싼 연구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선은 보다 균형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묘 자체라기보다 얼마나 어떤 식단 속에서 소비되는가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서 과도하게 섭취될 때 문제가 되지, 소량을 식단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해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7. 환경의 문제. 파묘가 짊어진 무거운 그림자와 선택의 갈림길. 파묘를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맛도 아니고 가격도 아닌 환경의 문제입니다. 파뮤가 세계적인 기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생산 과정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가공식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름야자 농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확장 방식에 있었습니다. 열대 지역의 울창한 숲은 기름야자를 심기 위한 농지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시림이 대규모로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생태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숲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동식물의 삶이 얽혀 있고 토양과 물, 기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숲이 사라지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었고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랑우탄과 같은 일부 동물들은 파뮤 농장 확대의 상징처럼 언급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탄소입니다. 열대우림은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숲이 사라질 때 그동안 묶여있던 탄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는 기후변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뮤는 한때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만 놓고 보면 파뮤는 가장 효율적인 작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파뮤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대두유나 해바라기유, 유채유로 전환한다면 더 넓은 농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파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재배되고 관리되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지속 가능한 파뮤에 대한 개념입니다.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고 기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노동 환경과 지역 사회까지 고려한 생산 방식,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파뮤를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형식적인 인증에 그친 사례도 있었고 감시와 투명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파뮤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사용할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뮤가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파뮤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파뮤는 이제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환경과 소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묻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그림자를 안고 있는 기름은 지금도 우리 식탁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배제와 무관심이 아니라 이해와 책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8. 한국에서의 파뮤. 이름 없이 스며들어온 기름의 역사. 한국에서 파뮤는 사용하는 기름이라기보다 이미 들어있는 기름에 가까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식문화에서 기름은 비교적 분명한 존재였습니다. 참기름은 향으로, 들기름은 고소함으로, 콩기름은 일상의 조리용으로 각각의 역할이 또렷했습니다. 반면 파뮤는 조리대 위에 병으로 놓이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는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 속에서 조용히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라면의 면발이 끊어지지 않고 쫀득한 탄력을 유지하는 이유, 과자가 오랫동안 바삭함을 잃지 않는 이유, 빵과 크림이 일정한 질감을 유지하는 이유. 그 뒤에는 종종 파뮤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파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가공식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라면, 과자, 냉동식품, 제과 제빵 제품이 일상 식탁에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이 필요해졌습니다. 파묘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으며 맛과 향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완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묘는 소비자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식품 산업 내부에서 빠르게 채택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소비자는 파묘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식탁에 자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품 라벨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파묘라는 단어가 성분표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파묘는 갑자기 문제가 있는 기름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성인데 왜 몸에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굳이 이 기름을 써야 할까? 이 질문들은 파묘 자체보다는 가공식품 중심의 식생활에 대한 불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파묘가 단독으로 비판받기보다는 가공식품의 상징처럼 다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묘 무첨가라는 문구가 마케팅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이는 파묘가 얼마나 널리 쓰여왔는지를 거꾸로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요리에서 파묘가 조리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튀김류나 볶음류로 파묘를 선택하는 문화는 한국에는 거의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과 맛을 중시하는 한국 음식의 특성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파묘는 기름이라기보다 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품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낮추고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기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기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배제할 것인지, 조건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요구할 것인지. 파묘는 여전히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파묘는 조용히 스며들었고 이제는 조용히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9. 파묘를 바라보는 태도. 단순한 선악을 넘어서 파묘는 착한 기름도 나쁜 기름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대식품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대량 생산, 안정성, 가격 접근성. 이 모든 요구에 가장 잘 맞아떨어졌기에 파묘는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척이나 맹신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입니다. 10. 작은 여정의 끝에서 가장 조용한 주연. 파묘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으로 말하지 않고 맛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파묘와 함께 먹고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가장 적게 이야기된 기름. 이번 여정을 통해 파묘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세계로 함께 걸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재료들이 모여 우리의 식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생각할수록 흥미롭습니다.